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기영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그린비즈 솔루션의 이승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린보지 비즈 솔루션에서 근무를 하면서 해양금융대학원에서 지금 용선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용선론을 2021년부터 강의를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방금 소개받으신 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토큰 증권을 가지고 선박금융을 하는 거를 시도를 하다가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금융위원회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법이 정비가 안 돼서 어 잠시 이제 보류를 하고 지금 해상 풍력 관련된 업무를 거의 한 1년 반 이상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업무를 하게 된 거는 우연한 기회이긴 했는데 선박금융 토큰 증권 비즈니스를 하려고 여러 업체들을 만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제 그 업체 중에 하나가 해상 풍력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인제 설치가 완료된 전남 해상 풍력 전남1입니다. 1 단계 해상 풍력 99 기 메 메가와트짜리. 거기에 엔지니어링 업체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 탐라해상풍력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인제 그 회사의 해상풍력 선박 관련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켓을 조사하고 그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자료는 제가 11월 20일 날 창원에서 있었던 음. 스마트 그린 에너지 조선해양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를 다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오늘 지금 발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양이 쪼끔 되긴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 보겠고요. 어떻게 지금 우리 해운선사, 그러니까 해운업하고 이쪽 해상풍력 오프쇼어베스라고 이렇게 다른지까지 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일단 오늘 해상풍력 4 가지로 볼게요. 왜 해상풍력인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국내 해상풍력의 발전 사업 현황, 그다음에 해상풍력 발전용 오프쇼어 베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제 국내 선사들, 해운업계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 실제적으로 2015 년에 COP21에서 파리 기후 협약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화 이전 대비 2 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자." 그다음에 인제 아니면 최대한 1.5 도씨까지 제한하자 해서 2020 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고, 그래서 인제 저희 정부도 여기에 따라서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그리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유엔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 년에 탄소 중립을 2050 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 갔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더 이제 그런 건 또 뭐냐면, 간단히 배경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후의 변화의 중요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리백이라는 게 인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라든가 애플, 구글이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428 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리백은 2050 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K그룹이 2020년 6 개사가 시작을 해서 현재 총 국내 36 개사가 참여 중입니다. 그래 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재생에너지에서 어떤 화력 발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줄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됐고, 그다음에 인제 풍력은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75.2 기가의 육해상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만 75.2 기가와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75개 분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중국이 전 세계 1 위입니다. 37.7 기가죠. 근데 중국은 보시면 2013 년에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를 추진을 했고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한 32%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인제 해상풍력을 한번 보시면요. 오른쪽 이게 해상풍력인데 중국 겁니다. 그래서 2015 년부터 인제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 2021 년에 보면 16 기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보면 5 기가 이트 이 5 기가 이상을 설치를 해요 계속 매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이 지금 14.7 기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국보다도 훨씬 빨리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적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2011 년부터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서남해 해상풍력 종합계획 추진계획을 해서 2019 년까지 2.5 기가를 건설을 하고 하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 해상풍력 분야의 3대 강국이 되겠다. 2020 년에는 2030 년까지 한 12 기가와트를 하겠다. 근데 인제 2020년 당시에 저희 나라는 탐라, 영광, 서남해 실증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124.5 기가가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2024년 12월 말 현재까지 그 용량은 변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5 메가와트, 굉장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에너지 전환을 잠깐 보시겠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그 EU 같은 경우에 보시면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은 굉장히 감소 추세에 있고요. 특히 이제 풍력 발전은 가파르게 지금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23 년에는 이미 가스 발전을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 단가 측면, 그러니까 인제 그 발전에서는 균등화 발전 단가, 발전 원가라고 합니다. 레벨라이즈드 코스트 오브 일렉트리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태양열의 패널 단가 하락, 그다음에 풍력 터빈의 대형화, 그다음에 발전단지의 집적화라는 거는 한 군데 모아 놓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단가들이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솔라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오프셔 윈드고, 그다음에 온쇼어 윈드는 육상 풍력입니다. 여기에 회색으로 보이시는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석탄 발전이나 이런 육상의 그런 발전, 기존에 여기 스 그 탄화석탄이든 석유든 그런 연료를 가지고 발전하는 그 단가의 평균 수준인데 이미 그 단가를 보다 낮게 내려와 있든지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태양열과 육상 풍력은 각국의 지형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에너지 믹스인데요. 태양광 풍력 분야 전체 태양광 풍력 분야에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32 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시는 원자력이라든가 원자력을 외에도 이런 석탄이나 주로 이런 가스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30%, 이게 지금 거의 OECD 국가의 평균인데요. 그게 한 34%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달성하기까지 어 다른 국가 대비 약 한 15년 정도는 뒤처져 있다라고 다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겠습니다. 설비 말고 발전량인데요.
한국은 보면 9.64%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캡코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엠버라는 곳 이곳에서 인제 발표를 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캡코에서도 발표한 자료니까 9.64%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고 OECD 평균이 33.5%에서 34%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아리백도 보게 되면 아리백에 들어가 있는 435개 428 개죠. 428 개의 그 평균 재생에너지 사용 전력이 현재 벌써 50%를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36 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나라의 36 개사 평균은 지금 12% 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데 이런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를 확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로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12% 중에서도 특히나 이 중에 6% 이상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35 개사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2년 단위로 이런 전력 수급 계획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게 원래는 올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를 하고 해서 지금 국회 보고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이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다 끝났고 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하고 이게 다 끝나서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이 아시는 소요 사태 때문에 그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현재 2023년 실적 9% 에서 2036 년에 33%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 특히나 인제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계약인데요. 1 차적으로는 태양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현재 2023년 기준 25.2 기가인데 2038 년까지 75 기가까지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풍력을 보게 되면 밑에 회색이 육상풍력. 육상풍력은 저희는 증가량이 미미합니다. 맥스 현재 뭐 2 기가 이게 지금 해상풍력보다는 훨씬 더 많죠. 2 기가니까. 근데 2038년 목표까지는 보면 해상풍력이 34 기가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육상풍력은 7 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나라는 육상 풍력을 확장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풍력적으로는 해상 풍력을 계속 확장하고 2030년 중간 단기인 2030 년에는 14.3 기가까지 확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어쨌든 이걸 달성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투자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상 풍력의 장점은 뭐냐면 발전단지 대형화가 가능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해상 같은 경우는 8m/s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 단지나 이런 걸 건설을 할 때 8m/s 이상의 풍항이 이루어지는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발전 효율이 한 4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속들이 육지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초기 투자비 외에 발전 연료비는 없죠. 그리고 인제 터빈이 대형화가 되면서 아까 보셨듯이 이런 균등화 발전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가 지금 20 기가까지도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단점도 많습니다. 단점도 뭐냐면 일단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닷속에 건설하는 하부 구조물 그다음에 그 위에 올리는 타워 여기에 허브 앤 너셀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건 풍력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발전기하고 허브라고 하는 거는 블레이드 바람개비죠, 바람개비. 바람개비가 3 개씩 꽂히는데 그 꽂히는 것을 허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브 앤 너셀 그다음에 블레이드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1 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인데 거의 그걸 설치하는데 4 기가에서 6기 아 4 조에서 6조 원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외력에 의한 파손 가능성도 쪼끔 손상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인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덴마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나서 거기서 덴마크도 아까 보시면 거의 한 몇 기가가 되죠? 덴마크가 한 8 기가 가까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저머니 덴마크 2.5 기가네요. 네덜란드가 4 기가 가까이 되고, 덴마크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환경을 조사를 했는데 풍력 단지에서 어종은 일부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패류나 이런 것들은 환경이 더 좋아져서 어패류도 많이 더 풍부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지금 어패류 양식장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영향이 매년 인제 그걸 체크를 해서 하는데, 그런 영향이 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가 지금 현재 정설이고요. 육상 풍력은 저희 나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하고 운영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산지훼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제 오히려 그런 환경 피해가 훨씬 더 많은 형태고요. 주로 산악지대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단지로 만들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인제 평균 단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단지 규모가 15 메가와트예요. 근데 지금 해상풍력은 보면 뭐 보통 뭐 적은 데가 100 메가와트, 큰 데가 거의 한 500 메가와트, 500 메가와트 아니면 또 뭐 1 기가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 같은 경우는 500 메가와트 2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더욱 안 좋은 거는 발전 효율이 25%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게 인제 아리백이라든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피지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풍력 발전 사업, 해상 풍력 발전 사업 현황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월 말 이후에 추가로 더 발전 사업 허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제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기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직 그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발전 허가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진 말고 그전까지는 보면 전체 95 개의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현재 상업운전은 3 곳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4.5 인데 제주, 영광복합, 그다음에 서남의 실증 요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13 메가고요. 건설 중인 게 지금 2 곳인데 한림해상 100 메가와트, 전남해상 풍력이 99 메가와트. 한림해상 풍력은 사실 저게 건설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악유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게 상업운전이 언제 가능할지가 약간,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냥 계획대로 상업운전을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 거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분쟁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전남해상 풍력은 최근 며칠 전에 풍력 발전기 10 대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봐도 이거 200 메가 합해 봐야 300 메가, 320 메가, 지금 굉장히 적은 수준이죠. 반면에 인제 나머지 발전소가 허가를 받은 데는 아직 받아 놔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은 게 30 기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 30 개분이죠. 88 곳이고요.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주로 많은 데가 어디냐? 여기 인제 전남입니다, 전남. 전남이 지금 55 곳이에요. 17.8 기가와트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광이 4 기가, 신안이 4.7 기가, 여수가 4.5 기가. 그러니까 인제 영광, 신안, 여수 이쪽으로 완전히 다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산, 경상 이쪽은 이제 수심이 깊어서 플로팅이 많습니다. 플로팅이 6.2 기가와트예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7.3 기가와트가 지금 19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이 중에서 그러면 글로벌 개발사들,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 개발사들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느냐? 전체 개발 물량의 55%를 해외 개발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7 기가와트고요. 39개 해상 그 풍력 발전 단지들이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신안 서해 4.6 기가, 인천에 1.2 기가, 그다음에 취자도에 3 기가, 그다음에 뭐 진도, 뭐 그 인천 신안, 기장 뭐 이런 데 추가로 글로벌 개발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가장 그 많은 그 투자를 지금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게 CIP, 이게 덴마크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인데요. 4.4 기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24 조를 지금 그 투자 예상 사업비로 지금 잡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남 해상풍력 원에 지금 CIP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제 GIG 코리오 토탈이라고 여기 인제 여기 해 놨는데, GIG는 영국입니다, 영국. 여기가 2.6 기가. 여기 보시듯이 지금 현재 우리 마켓은, 우리 쪽은 그 해외 개발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대부분 이런 뭐 오스테드라든지 에퀴노르, CIP, OW, 그다음에 뭐 RW 이런 데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그 EPL 정기 사업 허가를 취득을 하고 난, 제가 인제 이 뒤에 인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취득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인제 바로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인데요. 고정 가격 입찰이라 그래서 이거를 20 년간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전기를 20 년간 사 주겠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2023 년에 5곳, 그래서 1.4 기가와트를 이미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반영을 아직 그걸 못 했네요. 올해도 지금 4 곳이죠. 4 곳에 지금 1.7 기가와트 고정식, 그다음에 V식으로 해서 V식 한 곳에서 지금 750 메가와트가 지금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맞춰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까지 마친 업체가 지금 현재 보면 31 죠. 31에 고정 가격 입찰까지 다 합하면 36 개입니다. 36 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통 연계라는 말씀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개통 연계라고 하는 거는 전력망에 연결을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이렇게 생산을 하면 송전을 해야 되는데, 송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망을 그리드라고 하고, 그 그리드를 개통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쪽 용어로.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시키는 그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전남 쪽에 많이 있잖아요. 전남 쪽에 많이 있는데, 전남 쪽에 실제적으로 이런 개통망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원래 이 산업단지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전부 다 개통 연계 조건부 사업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 거의 다 개통 연계, 30년 이후 개통 연계 조건부 사업 허가를 내준 거죠. 그게 인제 주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총 조건부가 34 개인데, 그거만 아까 30 기가에서 14 기가가 조건부니까 용량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 이상이죠. 그중에서 메인이 전남입니다. 전남. 그래서 이런 개통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전체 허가 중에서 46%가 지금 개통 연계 그거고. 그다음에 하나 또 더 걸리고 있는 게 군 작전성 검토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실제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이 되면 레이더의 차폐 구역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공군이 비행할 때 저촉이 되고, 그래서 군 작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 동의한 게 14 곳입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곳 5 곳이고, 나머지 시작도 안 한 곳이 69 곳이고. 그래서 이 군 작전성 검사도 검토도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그런 자 이제 대표적인 거. 그러면 이 피해를 취득하고 나서 정기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나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그 36 개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도 이런 군 작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군 작전성 검토라든가 여기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일반적으로 계통 연계에 대한 문제가 같이 지금 가고 있죠. 자 다음을 보면 이 그 발전 사업 인허가에 관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절차를 하고 있냐면 민간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입지조사부터 풍향계측부터 건설기본계획 발전사업허가 받고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뭐 다들 발전 그 설비공사 계획 인가받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쭉 갈 때까지 전부 다 그 민간이 주도로 하는 형태로 우리나라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조사에서부터 준공까지 7 년에서 거의 10년 가까이가 소요되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보면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민들이라든가 그런 쪽에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상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악유가 있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인허가 관련되는 게 법률만 29 개고요. 관련 부처만 10 군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도 세워라 내워라예요. 이런 형태에서 지금 풍력 발전에 대한 그 인허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인제 이러한 거를 그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그 특별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관련 법률 29 개와 부처 10개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법들이 관련이 돼 있고 부처가 10 군데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 법률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저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쭉 묶어서 주요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및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입지 선정부터 모든 절차가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 모르겠다. 지금 인제 저희 나라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어떤 그 일단은 어업 피해가 크다. 어업권을 상실한다. 여러 가지부터 해서 그런 그 보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고 일단 반대부터 해 보고 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용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로 부과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부족 문제, 개통 문제.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개통 연결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력을 만들면 메인을 쓰는 게 수도권인데 수도권으로 올 수 있는 전력망이 지금 그 갖춰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도 보면 서남권에서 지금 그 이게 오른쪽 보시면 이 송전망 영광군, 영광에서 "절대로 불가하다."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개통망이 한전이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밀양의 송전탑 그 관련한 예전에 사태에 관련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면 난리가 난다." 그래 가지고 완전 반대하고 난리가 났죠. 그거하고 유사한 형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갑자기 나온 거긴 하지만 제가 뒤에 인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해상 풍력 관련 전용 선박이나 전문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오프쇼어 선박 및 전문 인력 생태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지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해상 풍력 발전을 오프쇼어 베슬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많죠. 이런 뭐 여기 보면 이거를 자켓이라고 합니다. 이 자켓이고 요거는 풍항을 계측하는 풍향 계측기를 설치해 있는 거고 그리고 인제 요거는 줄이 요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모노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닷속에 그 위에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기 위한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선박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선박들이 인제 이 뒤에 이렇게 쭉 다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그 해상풍력 발전용 선박들이 그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본질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업의 본질이 틀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그 해상풍력 건설용 선박은 특성을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건설용 그 장비라는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합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선종의 뭐 이 뒤에 가서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류들은. 이런 선박들은 기본 속성이 건설용 옵션, 그냥 건설용 장비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해요. 건설용 장비를 보면 포크레인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아니면 뭐 타워 크레인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 보시면 건설 공사에서 그 계약을 수주하지 않으면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 수주형 계약형 그 수주형 수익 모델이에요. 조선소가 수주를 받아야 조선소가 운영이 되는 거하고 같은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장기 계약이 없습니다. 장기 계약이 없고요. 그리고 자산의 담보 가치가 되게 낮습니다. 우리가 선박들은 보면 우리가 그 담보 가치를 뭐 적게 잡아도 50% 에서 70%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금융의 기본이 S파이낸스를 먼저 출발을 하는데, 뭐 아파트를 봐도 아십니다. 육상의 아파트도 잘 리퀴디티가 높기 때문에 담보율이 높죠, 개인 주택에 비해서.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특수 선박을 쓰는 곳에서만 쓰기 때문에 리퀴디티가 굉장히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져서 자산의 담보 가치가 낮고요. 그래서 담보부 금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인제 운영상 굉장히 높은 전문성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엔트리 배리어도 높죠. 그래서 이쪽의 선박들은 초기 진입자가 마켓을 장악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초기 진입자가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바로 엔트리 배리어가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신규 진입자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다음에 그 유지 보수형 선박들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형 선박은 똑같이 뭐 수정 수익 모델이긴 한데 얘네들은 보통 3년 내지 5 년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상풍력단지가 그 운영이 되는 게 건설 상업운전을 개시를 하면 보통 20 년에서 25 년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서 메인터넌스도 해야 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박들이 필요로 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들도 담보 가치는 낮습니다. 리퀴디티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전문성은 약간 그렇게 그 건설용 이쪽 선박들보다 전문성은 쪼끔 낮아도 되고 엔트리 베리아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 선박들 한번 볼게요. 이 선박별 용도를 잠깐 보면요, WTIV라 그래서 이거는 해상풍력 설치선입니다. 상부 구조물, 타워, 허브 앤 너셀, 블레이드죠. 이거를 수송하고 설치하는 전용 선박인데요. 그 메인 크레인, 이 메인 크레인 그 용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최근에 주로 많이 설치되는 14 메가나 15 메가와트. 참고로 말씀드리면 14 메가와트나 15 메가와트는 블레이드가 한 바퀴를 이렇게 딱 돌면 일반 가정이 한 4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1,500톤 이상의 크레인이 필요합니다. 14 메가와트, 15 메가와트. 그다음에 이건 HLB라고 그래서 헤비 리프트 베셀이라고 합니다. 헤비 리프트 베셀을 우리가 상선에서 생각하면 중량물 화물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런 선박들을 헤비 리프트 베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헤비 리프트 베셀은 똑같습니다. 중량물을 수송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러한 리볼빙 크레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노파일인데요. 바닷속에 이렇게 박을 수 있는 모노파일인데, 이런 것들을 들고 돌아서 위치를 잡아 가지고 설치를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볼빙 크레인이 있는 그러한 선박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부 구조물들이 보통 뭐 모노파일 작은 것들은 사이즈가 적은 것들은 뭐 1,000톤 뭐 이 정도 되겠지만, 쪼끔 풍력 발전기가 지금 15 메가와트로 봤을 때 보통 한 2,500톤 가까이 합니다, 바닷속에 설치되는 그 하부 구조물이. 그러면
이러한 크레인은 거의 3,500톤 정도의 크레인 용량이 들고 있어야 설치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제 이건 그 피더 바지인데요. 수송용 바지선입니다. 이런 바지선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블레이드라든지 뭐 허브 앤 너셀이라든지 아니면 타워라든지 이런 거를 수송을 해서 갖다 주면 이게 설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케이블 레잉 베슬이라고 그래서 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이 되면 해저 케이블을 설치를 하는 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해저 케이블을 그니까 풍력 발전 단지에서 풍력 발전기 사이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있고요. 그거를 해상 변전소에서부터 육상에 저기 그 육상 접속구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케이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154 킬로볼트라든지 345 킬로볼트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뭐 거의 그 뭐 한 70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그거를 쭉 해서 이 배에 싣게 되면 그 케이블 무게만 10,000톤이 넘어가는 그 정도의 케이블 그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AHTS라고 그래서 앵커링 지원 및 예인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유식,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할 때 부유식 풍력 발전기는 육상에서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예인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앵커링을 해 가지고 위치를 잡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구조죠. 그때 쓰는 배입니다. 그래서 AHTS라고 지금 그럼 동해에 우리가 울산 앞바다에 건설할 때 이 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GSV는 해양 조사선인데요. 그 해양 그 바닷속을 조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오피지컬이라 그래 가지고 바닷속에도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뭐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그런 형태와 지층을 전부 다 조사를 하는 선박을 해양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오 서베이 베셀이라고 보고요. 지오 테크니컬 베셀 이건 기반 조사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저에서부터 해저 지질에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을 어디까지 하냐면 그 파이프를 드릴링을 해서 계속 박아 넣어서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하고요. 그 안반으로부터 안반을 15m를 더 드릴링을 해서 그 전부 다 그 토양하고 그거를 다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다가 하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집안 조사가 잘못되면 연약 집안이고 이렇다 보면 위에다가 자켓이나 모노파일을 이렇게 설치를 할 때 파일런이라 그래서 갑자기 그게 위치를 잡아서 고정이 돼야 되는 고정이 안 되고 그대로 슉 빠져서 들어가서 뭐 잠겨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겠죠. 그다음에 이제 CSOV라고 그래서 유지 보수 지원선입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어떤 배냐면 만약에 육지로부터 거의 한 그 50 킬로 정도 그러니까 뭐 50 마일 정도 떨어지면 50 마일이면 거의 한 80 킬로 정도 되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V식 풍력 단지가 건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CTB라고 그래서 이건 크루 트랜스포트 베셀인데요. 이거는 작업자 수송선이에요. 근데 이 배가 스피드가 25 나트입니다. 25 나트로 가면 그대로 간다고 해도 그 50 마일이면 2 시간이고요. 왕복이면 4 시간이에요. 그럼 하루 4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작업자가 현장에서 작업할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저 CSOV는 일단 이런 작업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기거를 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호텔이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그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다음 서플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구조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인제 갱웨이 그 3D 그 갱웨이인데요. 3D 모션 갱웨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갱웨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뒤에 크레인도 역시 3D 모션이어서 걔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그 크레인으로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줄 때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들은 뭐 육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서 그 건설을 하든지 유지 보수를 할 때 필요한 베슬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CTB 같은 경우는 연근에 가까운 데서 1 시간 이내 거리에 주로
운행을 하는 그러한 선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뒤에 두 척이 배가 유지보수선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인제 건설 장비의 특성이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보유 선박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나라는 오프쇼어 산업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전이 없어요. 뭐 동해 가스전 그게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가지고 저희 나라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반면에 인제 중국이나 이런 데들은 이미 인제 유전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프쇼어 쪽에 그런 그 기반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생태계가. 근데 저희 나라는 그게 전무하죠. 그래서 보시면 척수를 보시면 일단 저희 나라에는 이 그 해상풍력이 설치선이 딱 한 척이 있습니다. 현대 프론티어라고 2023 년에 현대 스틸 산업이 가지고 있고 2024 년에 성동조선에 지었는데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맥스로 10 메가와트까지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이용을 해서 전남 해상풍력까지는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보다 터빈 사이즈가 커진 14 메가와트, 15 메가와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때는 이 WTIV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다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AHTS도 없어요. 그다음에 CLB 그러니까 케이블 레잉 베슬이나 바지는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전선이나 지금 LS전선에서 그 뭐 LS 마린 솔루션 그다음에 대한전선에 거기하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부족하고 대형 케이블 레이어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조그만 거고 대한전선이 그 올해 그 보스칼리스라는 데서 중고선을 한 척을 들여왔습니다. 그거는 케이블을 4,800 톤까지 거의 한 5,000 톤까지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들이 있는데 그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트 케이블이라고 해서 쪼끔 긴 거리에 해상 변전소부터 육상 개통 연결고까지 가져오는 그런 케이블을 설치하기는 제한이 따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형 케이블 레이어는 없고요. 그다음에 GTB 지오 테크니컬 베슬 지반 탐사선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양 조사선은 일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내 해양 지질 조사를 한다고 연구소들이 들고 있는 해양 조사선이 있고 일부 매척이 있어요. 그다음에 CSOV 유지보수선 이거는 없고요. CTB는 현재 국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재 4 척 인제 최근에 들어와서 5 척까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은성조선에서 지금 3 척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지금 인제 CTB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그 인천의 흥해, 대륙 이런 그 예인선 업체가 한 척씩을 건조를 해서 가져와서 지금 쓰고 있고 그리고 인제 그 여수에 있는 여수해양이라는 곳에서 PSA 마린 그러니까 싱가포르 포트 오서리티죠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민영화가 되면서 PSA라고 돼 있는데 그 마린에 하고 조int 벤처를 해서 거기에서 들여온 배들. 그다음에 그 뭐 PKR이라고 대만 업체가 인제 조인트 한국으로 들여와 가지고 들어온 배가 한 척이 있고 그 정도가 답니다. 그리고 인제 추가적으로도 건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가 여기는 쪼끔 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왜? 왜냐면 척당 가격이 싸니까. 이게 보통 싼 거는 한 550억 에서 비싼 거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은성에서 건조하는 거는 700만 불이니까 한 90억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건조하는 거는 베트남에서도 700만 불, 600만 불 뭐 400 에서 한 700만 불 그 정도 사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쪼끔 더 인제 어프로치가 쉽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데가 많고요. 피더 바지나 플로팅 크레인 이런 것들은 인제 그동안에 그 뭐 해상 건설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수가 있긴 합니다. 그 인제 플로팅 크레인은 그 해상 주로 인제 여기 요 비고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못 적어져 있나요? 주로 조선소의 블록 핸들링으로 많이 쓰고 해상 크레인은 리볼빙 크레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크게 그 붐이 두 개가 있어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그 훅크가 있는 그런 거여서 이거는 그 리볼빙 크레인은 이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위치를 잡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한데 그러한 배들은 배 자체를 돌려 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해서 굉장히 그 효율이 떨어지죠.
어쨌든 저희 선박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전용 선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그 미국 에너지국의 그 연구소인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거는 30 기가와트 기준으로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필요한 거는 TIB가 4 척에서 6척 필요하다. 그다음에 SOV, SCOV죠. 이게 그 유지보수 지원선 이게 한 11척 정도 필요하고 HLB는 4 척에서 6척 정도 필요하고 CLB 그다음에 그 해저 케이블 설치선이죠. 4 척. 그다음에 CTB는 거의 한 60여 척 등이 필요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2014년 14.8 기가까지 저걸 한다고 치고 아니면 2038 년에 38 기가까지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선박들이 지금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죠. 자 지금 풍력 발전기 잠깐 볼게요. 풍력 발전기가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전남 해상 풍력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9.9 기가와트입니다. 그게 지멘스에서 만든 건데요. 그냥 여기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9.5 메가와트짜리고 현재 지금 18 메가와트까지 개발이 돼 있고 25 메가와트도 인제 곧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블레이드고요. 이게 인제 그 발전기에 연결이 돼 있는 게 허브겠죠. 이게 타워입니다. 이게 한 바퀴 도는 로타 거리인데요. 이게 길인데 자 지금 10 메가와트만 보더라도 한 바퀴 그 반원이 164 메다 거의 한 170 메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 15 메가와트 되면 거의 200 한 50 에서 280 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전체 반경이 있죠 지름이. 그러면 그 용량이 되게 커지고 직경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설치선이 굉장히 큰 설치선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설치선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 티어 1은 이게 크레인에 따라서 많이 나눠져요. 크레인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앞으로 필요한 선박들은 주로 티어 1과 티어 2 3 세대와 4 세대의 WTIV가 필요한데 그렇게 현재 많지 않죠. 지금 인제 20 메가와트 여기 15 메가와트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배 요쪽에 보면 거의 한 30여 척 정도가 설치가 가능한 그런 선박이다. 15 사이즈가 큰 그런 터빈들을. 자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바다죠. 요게 지금 요 해상풍력 설치선 요렇게 그 다리를 바다에다가 내립니다. 4 개를. 그래서 이 배를 위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게 타워고 이게 그 허브고 이제 블레이드를 여기에다 이렇게 허브 앤 너셀이고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데 15 메가와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해면으로부터 20 미터 이상 여기까지 요거를 갖다 트랜지션 피스라고 하는데 하부 구조물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20 미터를 높이고 거기에다 타워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인제 블레이드를 설치를 하고 요게 높이가 130 미터. 그러면 한 바퀴로 돌면 260 미터란 얘기죠. 근데 여기 그 너셀이 있기 때문에 270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하려면 높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150, 170 미터까지는 이게 올라가서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를 한번 볼게요. 무게가 이 발전기가 600 톤이 넘어가요. 그다음에 이 타워가 760톤 거의 800톤 가까이 되죠. 블레이드는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100 톤이 안 되죠. 그런 이러한 선박들이 뭘 하냐면 거의 여기 한 1,500 톤이라고 돼 있죠. 1,500톤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통 4 세트에서 6 세트까지 여기에다 싣고 가서 바로바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거를 그만큼 수송을 하지 않고 얘가 그냥 설치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바지로 지금 타워는 포항에서 바지로 싣고 오고요. 허브 앤 너셀은 창원에서 싣고 오고요. 블레이드는 저쪽 군산에서 바지로 싣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옆에다가 배를 붙여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 세트씩을 이 배 위에 올려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날씨가 좀만 나쁘면 설치를 못 하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런 선박들이 주로 어디가 있느냐 보면 자 이거 여기 보실게요. 이게 지금 밑에 보이시면 이 두 가지가 여기 잭업하고 잭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선박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배들이 헤비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하부 구조물을 실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배라고 얘기를 했죠. 메인이 앞에 두 개 보면 요게 지금 유럽에 있는 배들입니다. 유럽 선지들이 들고 있는 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위에 톡 튀어나온 게 어디? 중국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 보면 다 차이나 뭐 아시아에 일부 쪼끔 있는데 메인이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유럽이고 그리고 거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인제 이게 리프팅 캐파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제 여기는 인제 1,500톤 이상으로 보면 거의 한 30여 척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보죠. 오프쇼어 선박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지금 신조선 거 한번 볼게요. WTI 설치선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 2,500톤 이상 지금 여러분이 신문지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오션에서 짓고 있는 거가 거의 인제 발주가가 벌써 한 4년 전에 3년 전에 발주를 한 거니까 그거는 3억 한 3천만 불 가까이 합니다. 3억 2,600만 불이에요 두 척이 척당. 그리고 인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포스코 칭동이나 이런 데 짓고 있는데 그런 데서 짓고 있는 유럽 선주가 발주해서 하는 것들도 거의 한 3억 3천만 불씩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그게 4억 5천만 불에서 오 아 스 5억 불 가까이씩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한 1,500 톤까지 되는 거 좀 적은 거죠. 이런 것들은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합니다. 이거 중국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데가 한국하고 중국 정도? 그다음에 HLB는 거의 중국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1억 5천만 불에서 2억 불 가까이 하는데 크레인 3,500톤 이상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AHTS 아까 앵커 핸들링 지원 선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천만 불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만 마력 터그인데 만 마력 이상에다가 그다음에 볼라드 풀이라고 그래서 그걸 당길 수 있는 그게 200 예 저 200 톤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메인으로 짓고 있고 케이블 레이어도 비쌉니다. 만 톤 이상 거의 2억 불 가까이씩 하고요. 그다음에 5천 톤 내외 그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뭐 5천만 불에서 1억 불 사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유럽에서 짓고 있고 GTB는 이거는 거의 한 6천만 불에서 한 7천만 불 정도 하는데 요즘 이걸 개조도 합니다. PSV라고 플랫폼 서플라이 베슬이라고 오프쇼어 인제 오일 앤 가스에서 쓰는 그 지원 선박이 있어요. 그 선박에다가 드릴링 리그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개조를 합니다. 그렇게 개조를 하면 거의 한 3,500에서 4천만 불 정도. 싱가포르나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원선이나 이 CSOV나 SOV 이것도 가격이 비슷한데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짓고 있고 CTB가 가장 저렴하죠. 400만 불, 77만 불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보면 자 우리가 그냥 그 메인터넌스 정도 보는 거는 요렇게 쭉 보면 요 정도죠. 근데 건설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박들은 가격 단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우리가 국내 선박하기 위한 그거를 한번 사업의 특성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쨌든 이거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수주 계약 형태의 건설업 특성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유럽 선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걸 발주를 해 놓고 나서 컨트랙 백로그 그니까 그 계약 그 저기 계약 잔량이죠. 계약 잔량을 무지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거를 갖다가 발주를 해 놓고 건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미 계약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백로그를 뒤에 쫙 깔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디벨로퍼라든가 그 풍력 발전을 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라든가 터빈 메이커 지멘스나 베스타스나 뭐 GE라든가 이런 터빈 메이커들 그다음에 건설업체 EPC사라고 하죠. 그런 데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대부분 경쟁 입찰이긴 한데 대부분 네트워크가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제 준공 운영 기간에 이런 배들은 뭐 상대적으로 기간 계약이 가능하고 어쨌든 초기 진입자가 마켓 정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초기 진입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라면 카보타지라는 게 있죠. 카보타지라는 게. 그 관련된 건 뒤쪽에서 잠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투자자금 조달은 그래서 선박금융과 같은 조달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박금융과 같은 조달 방식을 지금도 보통 보면 선사들이 저걸 하겠다고 할 때 선박금융과 같은 조달 방식을 자꾸 머릿속에 넣고 접근을 합니다. 자기 자본은 한 10% 정도 집어넣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렇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인제 여기에 보시면 중국에다가 이렇게 발주한 유럽 선사들이나
한국에 발주한 유럽 선사들이 뭘 활용을 하냐면 ECA를 활용을 해요, ECA를. ECA를 활용해서 그린 턴론이나 신디케이션 론을 일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거를 일부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메인으로 사용하는 게 그린 본드입니다. 그린 본드를 오슬로나 이런 데 보통 5 불씩 발행을 해서 그냥 상장을 해요, 오슬로 시장에. 그러면 그런 것들 쿠폰이 보통 한 8%씩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사전 영업을 해서 백록으로 쫙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그 그린 본드를 발행을 하고 이자를 쭉 냈다가 5년 뒤에 인제 원금을 상환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걔네들 계약을 보게 되면 보통 한 뭐 270 일, 360일, 뭐 420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270일 계약을 하는데 거의 한 1억 불 이상씩이에요, 계약 가격이. 그렇게 되면 1억 불을 치면 270 일에 1억 불이니까 그러면 5 년을 하게 되면 5억 불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런 WTIV의 그 저기 그 페이백 피리드가 이미 지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상황에서 보셨죠.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서 주로 리스 금융을 하는 거, 중국 리스로 하는 걸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리세일 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리세일 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팔겠다는 배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2022년 말에 중앙 정부에서 "야 이거 해상풍력의 그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나 이렇게 쭉 지었던 배들이 다들 인제 그 건설량이 많이 인제 그 뭐 1 년에 5 기가씩 가던 게 인제 3 기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유유 장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리세일하겠다고 나와 있는 배들도 많고 건조 중이다가 그 계약이 파기된 배들도 많고 디폴트 난 배들도 많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아까 그 플릿의 보유량을 보게 되면 중국이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금액도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아까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그 배를 탈 때는 STCW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받는데, 지금 해상풍력 발전에 관련된 이러한 선박들은 그 GWO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윈드 오거나이제이션, 그 세계 풍력 협회에서 만든 그런 그 저기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 과정을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기초 안전 교육만 한 6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교육들이 무제 뭐 설치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많은데, 그런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에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그런 결국 인제 그거를 외국에 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우리나라 그런 교육 업체들이 그 교육을 가져와서 여기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개인 업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나라는 이게 그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초기 진입자가 되게 저기 마켓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표를 만들지는 않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상위 10 개사가 거의 마켓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옛날 오일앤가스부터 이쪽에 일을 하던 업체들이 계속 이쪽으로 오일앤가스가 해상풍력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업체들이 마켓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인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카보타지라는 게 있죠. 내양 문제 때문에 카보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해서 자기들이 조그맣게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오일앤가스도 조그맣게 시작을 할 때 같이 시작을 해서 발전되어 온 업체고,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신생으로 만들어진 저 왜 그거고, 그다음에 오프쇼어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선박들을 해운 회사가 "야 내가 저기에서 계약 없이 그냥 내 돈 100% 집어넣어 가지고 저걸 할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이쪽의 산업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역할을 굉장히 무리하게라도 해서 저걸 잡지 않으면
저 마켓 자체는 다 외국에 이런 데 그 회사들한테 전부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인제 특별법은 조속히 그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의 전략적으로 이거는 그 장기 계약이 없지만 어떤 금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양진흥공사에서 해양진흥공사나 정책금융기관이 본드를 사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주사업의 형태로 어떤 공사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선박들을 확보를 하고 그 선박들을 운영을 해서 그 마켓을 우리나라 풍력산업들을 리드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좀 그 전략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중국처럼 저렇게 해서 그 설치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확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에 그 오프쇼어 선박 관련해서 산업은 CTB 정도나 그 대충 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업체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제 이런 그 전문 교육 전문 기관 특화, 이거에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우리나라의 그 오프쇼어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500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개인별로 현대 중공업에서 해양 사업부에 있다가 외국 업체에 나가서 커리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 정도고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게 우리가 14.3 기가까지 2030년까지 설치하려면 운영 보수 인력까지 필요한 인력이 거의 한 14,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그 특화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내항선 카보타지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거를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항선 카보타지 가지고 계속 저렇게 지키면 해상 풍력은 더 이상 그 설치돼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지금 인제 그 써니 1600 이라는 배가 영광 나걸의 건설용 선박으로 해서 들어왔어 건설용 그 기자재로 해서 통과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IMO 남바가 있어요. 그게 있어 IMO 남바가 있고 선박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 그걸 계속 신청을 했다가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거 건설용으로 해 가지고 산업부에서 관세청을 통해서 인제 들어왔는데, 그게 이슈가 돼서 지금 그 중단이 돼 있고 목포해경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배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이 외국계 디벨로퍼사들은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런 선박들을 가져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지반조사선 같은 경우에 후그로라는 유럽 업체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반조사를 항공을 뚫을 때 그 비용을 보통 다른 데보다 거의 150% 에서 200% 정도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막을 걸 막고 구조를 지원할 걸 지원하고 이게 하모나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형태, 아니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통 문제도 있지만 그런 선박을 확보하는 데도 그런 이슈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든 오프샷 선박을 확보를 하려면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지원들을 같이 넣어서 일단은 일부러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한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뒤에다가 백록으로 연결을 해서 그 구조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게 한 턴이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다음 선박들을 확보를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들을 해 줘야만이 이 그 국내 선사가 들어가든 아니면 해상풍력 이쪽에 그런 장비들이 선박들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 그 해외 기업들이 일부 인제 GTB나 CTB나 CSOV, SOV 이런 배들은 지금 조int 벤처 형태로 해 가지고 한국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수해양이 그 CTB 그 PSA 마린하고 해서 CTB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방법이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들이 전부 다 영업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인제 네트워크 있으니까 영업까지 다 하고 도관의 형태로 그냥 들어오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진짜 하나는 JV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이걸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뭐 CTB나 뭐 그 정도가 되고 있고 GTB가 인제 한 척이 돼서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CTB가 뭐 몇 척 있고 CSOV나 이런 메인터넌스 베슬들이 일부 인제 파트너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WTIV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제 건설을 할 때 중국 거를 쓰게 못하게 하고 있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 배들을 들여와서 아까 그 지반조사선 후그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은 단가 싸움에서 문제 경쟁력이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균등화 발전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아까 저기 전 세계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단지도 크게 조성이 되고 있지도 않고 저런 것들이 오픈이 되지도 않고 배들도 많지 않고 경쟁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형태가 돼 있고 그거를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충을 하려면 그런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런 지원이나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금 인제 22 대죠. 21 대에서 국회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22 대에 새로 발의된 그 법안이 지금 보면 해상풍력 특별 법안이 8 건을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어서 지금 인제 추가적인 쟁점이 있긴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그 합의된 내용을 다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인제 추가적으로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게 중단이 돼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것 때문에. 뭔가 저게 결정이 안 되면 그다음 거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아까 그 인허가 방법을 바꾸는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 입지라 그래서 사전에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그 풍력단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정지를 다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풍황 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한 다음에 기본 설계까지 하고 이런 환경성 검토까지 전부 다 하면서 이걸 발전지구로 다 지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민간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자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하고 그다음에 인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덴마크나 유럽에서 하는 겁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스톱 샵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뭐냐면 사전에 이런 계획 입지 제도를 하고 있어요. 먼저 그걸 다 자기들이 한 다음에 이거 사업자 공모를 하고 원스톱 샵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덴마크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4 개월이에요. EU가 42 개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의 한 반절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중요한 이유가 그러한 것들 인허가 문제나 주민 수용성 문제나 좀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이게 가장 1 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여기 적지 않았지만 전력망 특별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제 이번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과 같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인제 이게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 다만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해상 풍력에 관련된 오프셔 베슬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이런 정부의 그런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마켓은 유럽의 탑 10의 회사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장악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그 회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거를 확보를 하는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부터는 이건 저희 회사 얘기인데 그건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현 교수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예, 한 시간 가까이 우리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우리 이성철 부사장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바틀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부사장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해서 한 15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오늘은 저희가 뭐 저 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내용을 그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승철 부사장 말씀하신 대로 어, 이 그 선박 가치도 상당히 높고, 음, 그래서 이제 진입장벽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음, 선박의 가치가 높은 데 비해서 그 인플로이먼트의 안정성은 상당히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풍력 발전 사업자하고 잘 연계되지 않으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금융기관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 특정 사업자가 이거 나가서 하는 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도록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그 감사드리고 얘기를 다 들으면서 봐도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릴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있네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도 지금 이제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제도보다는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그 투자의 규모라든지 그거 반대급부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금융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어떤 상업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섣불리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답변은 또 한두 분 더 듣고 우리 이 부사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우리 제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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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김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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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은 얼굴을 넣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김우 예, 저 부사님. 김우호입니다. 이름이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데. 예, 예, 오늘 내용, 제가 좀 급하게 뭐 다녀왔다 들어와서 좀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을 좀 못 들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 그 90년대 후반에 소시 사업을 민간 투자를 유치할 때 만들었던 그 과정이 좀 많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이 해상 풍력이 사실은 뭐 단가만 맞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한전에서 전력을 다 구매를 해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이 건설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까 이 문제를 놓고 계속 또 단가를 얼마나 낮추느냐 이걸 놓고 이제 현재 많은 논의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 제안도 많이 좀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선박과 관련해서 이제 해양 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윈티브부터 여러 가지 선박들이 사실은 그 하나의 단지를 개발할 때 건설 과정 또 설비 과정 그때만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 개발이나 발전 설비가 끝나면 단지 개발이 끝나면 또 다른 단지 사업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정 선박이 이제 그 풍력 단지 설비에만 고정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전체의 단가에 이렇게 좀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선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선박이 여기 특정 단지를 끝내고 나면 또다시 다른 단지로 후속 사업이 있어야 이제 안정적인 투자가 좀 선박 선주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국내에서 매우 좀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과연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 과연 이제 파트너로서 견줄 기업이 있느냐. 그것도 이제 어떤 산업에서 우리 이제 기업들이 어떤 산업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좀 낮은 단계 저기술 또 뭐 좀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차 고기술 쪽으로 이렇게 시장의 경쟁 그 뭐죠 역량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기업에서 또 해상풍력 이 사업에서 좀 선제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전력망을 충분히 좀 코멘트를 안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전체 풍력 단지 이후에 그다음에 풍력 단지를 생산까지 소비까지 일어난다면 어떤 자료에서는 그 소위 이제 개통을 확정하는 이제 그 송전망 그다음에 육상까지 오는 이 송전망과 배전망 이 건설비 또 운영비가 전체 단지 설비의 뭐 이 15%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30%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한전이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민간 기업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전이 독점하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 해상풍력 또 전력망 특별법에서 민다가 할 수 있게 풀어준다면 그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선재 부사님 답변 예, 좀 듣고 또 다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파트너로 지금 제가 이게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국내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항에 건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선유 1600 영광 나월에 거기 들어와 있는 선유 1600도 그걸 우회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중지가 돼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국내 파트너는 무조건 필요로 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오름 제가 엑셀로 지금 뭐 표를 하나 보이시나요? 여기 네, 오른쪽에 업체들 이거 보이시죠? 예, 예. 예, 오른쪽에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 쭉 설치라든가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을 제가 쭉 모아가지고 해봤는데 지금 이런 회사들의 건조 연도를 한번 설립 연도를 보시면 2008년 1876, 1900 요 쭉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업체들이 유럽의 모든 해상풍력 단지의 설치나 이런 것들을 다 주도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카보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외국 기업이 지금 현재 이 내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뭐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남북한 교육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럼 국내 업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입자가 마켓을 전부 다 장악한다고 했으니까 국내 업체 누군가는 정해서 그때 당시에는 얘들이 누군가는 정해서 기술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정하는데 실제 WTI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파트너들은 보면 주로 이제 건설사들이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 투자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들 중에서 파트너십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신문지상으로는 뭐 MOU를 맺고 중국하고 MOU를 맺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중국 배들이 와서 건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안 좋고 정부 차원에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현대건설이나 현대스틸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현대프론티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척을 인제 큰 선박을 건조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한전의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업체들. 그러나 인제 밑에 인제 조그만 다른 선박들은 아직 크게 진행되어 있는 게 눈에 지금 보이질 않고, 왜냐하면 저희 나라가 법이 지금 법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굉장히 늦죠. 그렇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다른 HLB라든가 CLB라든가 아니면 HTS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눈에 띄는 회사는 많지 않고 CTB만 지금 눈에 좀 일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누군가는 자꾸 찾고 있습니다. 그게 여기 한국에 있는 업체가 능력이 안 되면 도관업체로 써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도관으로만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인제 한국의 선사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일부 선사는 그래도 쪼끔은 투자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선사들도 일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조선소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경우도 있고, 쪼끔씩 움직이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제가 누가 있다라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전력망 부분은요. 저희 나라는 전력망, 송전에 관한 부분은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하고 독점을 하고 있어서 송전망을, 육상의 송전망을 전부 다 한전이 깔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은 한전이 그걸 깔고 그 육상의 접속구, 그러니까 해상 풍력 단지부터 들어오는 전선은 전부 다 업자가 깔고요. 그다음에 육상의 개통 접속구는 한전이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인제 하고 나면 그 뒤에 깐 개통망에 대해서 한전이 먼저 선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한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민간에다가 그걸 오픈한다는 거는 아직 어디 정책이나 이런 쪽에 어디에도 나와 있는 건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고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반대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전력망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합리적으로 초기부터 참여를 시키고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위험성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선의 내용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분? 예, 제가 잠깐 예, 좀 강 말씀. 교수님, 예, 예, 예. 네. 있습니다. 이제 12월 23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게 스크랩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예, 알고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양 영토에 폭탄 세일을 한다 그런 기사가 나가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난개발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기사의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우리 이 부사장님 이렇게 강의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할 만한 어떤 사업자라든지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들을 육성을 시키고 어떤 경험을 쌓게 하려면 이제 금융이 또 들어가야 되고 금융 지원이 필수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융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바대로 이게 이제 계약의 연속성이, 이게 용선 계약이 짧으면 1년, 길어봤자 2년 정도 되고, 또 아까 우리 김호 본부장님 말씀대로 섹터 끝나면 다른 섹터로 가서 이제 선박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연속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상환의 확실성이 이제 저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해진공이나 수출입은행 등에서 국내 정책금융기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금융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OSB나 위티브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해외 주선소에서 짓는 배를 이제 금융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꺼려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국내 조선소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내 조선소에 건조한 선박만 지금 금융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두 가지 이제 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이제 문제점, 어떤 계약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영국의 이 해양 풍력 설치 전문 선사에 대해서 이제 위티브 2척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된 게 이제 이 배가 그 사이트에서 작업이 끝나면 딴 데 용선을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해운사가 굉장히 큰 선사였고, 또 메이저 어떤 석유 개발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돈독한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 회사가 직접 해서 그 임원들이 와가지고 어떤 저희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컨트랙트 백록 이게 있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이런 옵쇼 전문 선사도 없는 상태고 그런 회사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용선의 연속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금융하는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그 OSV나 이제 뭐 해양 분야 설치선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에만 지원을 국한시킨다 그러면 거의 금융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뭐 중소조선사에서 OSV들을 건조하고 있지만 지금 다 망해서 없어진 상태고 다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먼저 해결을 해야지 그 금융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의 어떤 정책금융기관이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어떤 뭐 선박금융 틀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어떤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 대책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이 금융이 제공이 될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나라 어떤 옵쇼 전문 선사가 육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금융이 안 되는데 과연 그런 몇백억 또 5억 불씩 되는 그런 배를 투자할 수 있느냐 과연. 또 용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그 부장님 뭐 생각하시는 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바로 우리 이부선. 뭐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아까 뭐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그 백로그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약이 끝나면 계약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건데 일단 한번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그 아까 카델라라는 회사의 그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3Q 거. 여기에서 이제 크게 얘네들은 사실 이제 가장 큰 업체라고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백로그예요. 백로그. 음. 백로그가 지금 얼마냐면 2.4 빌리언이죠. 그러면 24억 유로죠. 24억 유로. 24억 유로입니다. 그러면 그 쉽게 말해서 지금 뭐 환율하고 US 달러하고 유로를 뭐 거의 유사하게 환율을 본다고 치면 백로그 차 있는 게 24억 유로면 지금 쟤네들이 배 6척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발주가가 거의 한 뭐 3억 한 5천만 불씩 되면 뭐 그 발주가하고 거의 맞먹는 정도의 백로그를 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놓고 보면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1차적으로는 한전이 지금 하고 있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 그 백로그를 정책금융하고 같이 엮어서 백로그를 엮어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해상풍력 설치선에 대한 그거를 백로그하고 연결을 시켜서 정책적으로 그 금융을 뭐 선박금융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선박금융하고는 똑같이 못하고요. 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유사한 형태로 지원을 해서 한 번을 그게 만들면 나머지 이제 그 턴이 만들어지면 그게 거기에서 마켓이 진입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은 이제 그걸 운영하고 설치하는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신규 전입자가 들어와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게 턴이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업체들이 이제 점차 자기가 그 비즈니스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14.3기가뿐만 아니라 38년까지 34기가까지 한다고 하니, 8기가 그게 그때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니 계속 그럼 확장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걸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선박이 일부 하고 일부는 외국에서 용선이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그거를 뭐 용선을 계속 막아서 생태계가 아예 외국한테 다 넘어가게 만드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가 누군가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진입돼서 그게 일부는 마켓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일부는 저렴한 그 배를 용선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전체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고를 완전히 선박금융의 장기 계약이 아닌 그런 백로그 자체도 어떤 백로그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가 본드를 발행할 때 사줄 수 있는 구조로 갔든지, 아니면 뭔가 금융을 좀 담보 가치가 아니고 계약에 준하는 식으로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가지고 그걸 해주든지, 그런 식의 또 다른 평가 방법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오늘 이런 발표가 또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회사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하나 단초가 안 되겠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입법 이런 활동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질문하는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 각자 많은 발전이 있고 늘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우리 윤 원장님 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저는 제 말씀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네. 예, 예. 음, 새해도 그 월 한 번씩 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음, 잘 오거나이즈 해서 이 세미나를 포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음, 혹시 그 좋은 발표 주제나 또는 같이 공유할 내용이 있는 분들은 음, 저희 쪽에 연락하셔서 음. 어, 이, 좀 발표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변함없는 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고맙습니다.